브라이언 정의 세계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도시는 꽃보다 청춘, 인터스텔라. 왕좌의 게임에 나와서 유명해진 곳이죠. 바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 지도를 보시면 북쪽, 영국 위쪽으로 붙어 있는데요. 위치만 봐도 춥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행히 제가 여행했을 때는 계절이 여름이라서 얼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바람을 흠뻑 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얼음이 많은 지역은 동쪽이고요. 사람들이 보통 여행지로 많이 찾는 지역은 레이캬비크와 서남부 지역인데요. 오늘은 이곳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캬비크,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아이슬란드 말로 연기가 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곳에 처음 이주민이 들어와서 보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산 활동 때문에 지열이 생겨서 수증기가 막 올라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 수증기를 연기로 착각을 한 것이죠. 말 나온 김에 아이슬란드 언어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얘를 야우라고 하고요. 아니오를 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탁휘리르, 미안합니다를 휘리르 게후드, 아주 좋아요를 묘곳, 아침과 점심 인사는 고단다인, 밤 인사를 고다노트, 건배할 때는 스카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가장 편한 교통수단인데 표지판을 볼 때 아주 유용한 단어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폭포를 포스라고 하고요. 빙하를 요클, 계곡을 달루르, 온천을 흐베르, 숲을 스코크루, 그리고 산을 파리라고 하고요. 교회를 키르카라고 합니다. 저에게 역시 중요한 맥주를 보르라고 하죠.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겠지만 이곳 아이슬란드에서는 외국인, 특히 동양인들이 아이슬란드어를 써주면 참 좋아합니다. 운이 좋으면 파란 눈의 친구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약간 다른 나라 언어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아이슬란드의 언어는 덴마크어랑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슬란드 역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에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8세기에서 10세기 무렵입니다. 그 전에는 무인도였고요. 서기 871년에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킹 잉골프르 아르나르손이라는 사람이 레이캬비크에 정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아이슬란드 최초의 주민입니다. 이주자가 최초의 주민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엔 원주민이나 에스키모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국토의 80%가 용암지대, 빙하, 호수여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 아르나르손이 겨울을 보내고 나서 정말 춥고 얼음이 많다는 뜻으로 이슬란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지금의 나라 이름 아이슬란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1000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요.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라는 말은 유럽 역사에 편입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120년부터 1230년까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사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가는 북유럽에서 발달한 산무 문학을 얘기하는데 아이슬란드 문학을 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가는 아이슬란드가 자랑하는 최고의 문화유산인데요. 북유럽 신화와 역사적 인물들을 다룬 영웅담을 그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 존 로날드 로웰 톨킨이 아이슬란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황금기였던 사가 시대를 거쳐서 1262년부터는 노르웨이, 1380년부터는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비로소 1944년에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1외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덴마크어가 될 정도로 덴마크와 노르웨이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에 대해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아이슬란드는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약간 더 크죠.
근데 섬으로 따지면 큰 편이라서 세계 18번째로 큰 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홋카이도가 세계에서 21번째니까 꽤 큰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보면 34만 명밖에 안 됩니다. 무척 적은 편이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숭실대가 있는 동작구 인구가 40만 명이라고 하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면적에 동작구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작죠? 인구 밀도로 따지면 1km제곱미터당 우리나라는 513명인데 아이슬란드는 3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국민이지만 인구 대비 저술가 비율이, 즉 책을 쓴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 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이 10%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다 책을 쓴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뱃속에서 자신만의 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려면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높아야겠죠. 아이슬란드에서는 대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연간 200만 명이 엄청난 돈을 쓰고 오니 국가가 부자일 수밖에 없고 부자 나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복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나라가 치안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소매치기도 없고 잡상인도 없습니다. 인적은 드문데 밤에 길을 걸어도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서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것도 무서운 것이 있긴 하네요. 이곳의 물가가 좀 무섭습니다. 시내까지 가는 공항버스가 무려 47,000원입니다. 택시가 아니라 공항버스가 47,000원이니까 정말 비싼 것이죠. 바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 15,000원에서 20,000원이 나옵니다. 마트에서 손쉽게 사는 맥주 한 캔이 8,000원 정도 하고요. 도수가 좀 낮은 유사 맥주도 4,0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사 맥주가 이제 출시가 되었죠. 오죽하면 맥주만이 아닌 제가 맥주를 못 마셨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맥주 한 잔에 요리 하나 시키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도 2만 원 정도 됩니다.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물가입니다. 가시는 분들은 이 물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꼭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슬란드의 날씨와 위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북극권에 있어서 매일 눈만 내리고 엄청 추울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춥긴 하지만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바로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보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근데 유럽인데 왜 멕시코 만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중심의 지도를 보면 미국이나 아이슬란드나 다 저쪽 끝에 있어서 엄청 멀게 느껴지지만 유럽 중심의 지도를 보면 캐나다랑 미국에서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레이캬비크에서 뉴욕까지는 약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다시 날씨 얘기로 돌아와서 연평균 기온이 0.3도에서 4.7도 정도인데요. 생각보다는 안 춥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슬란드 하면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백야와 오로라입니다. 백야는 언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6월에서 9월에 가야 합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해가 저 멀리 보이는데요. 정말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해가 계속 안 지니까 잠도 잘 안 옵니다. 반대로 오로라는 1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잘 보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은 때 볼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참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2번 이상 가봐야 합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죠.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로 가봅시다. 레이캬비크는 작은 도시라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그것뿐 아니라 물가가 비싸서라도 반강제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스트라이터라고 부르는 시내버스를 한번 타면 4,600원 정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렌터카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멋진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내 밖으로 나가야 하고요. 또 시내는 저녁 6시 이후엔 주차가 무료라서 렌트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아이슬란드 전체와 그 수도인 레이캬비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남부 지역의 관광 명소와 아이슬란드의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도시를 찾는 그날까지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